6월 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데요. 몰카 유출은 영혼 살인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이 디지털 성범죄에 합당한 처벌일까요? 관련해서 오늘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법 양형위원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심포지엄. 성관계 몰카 유출 등은 피해 당사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사회적 살인 수준의 피해를 입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적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김영란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그 피해가 치명적이라는 말로 오늘 심포지엄 개최 취지를 밝혔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디지털 성범죄는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은밀하게 행하여져서 그 피해가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므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몰카 촬영이나 유포는 성폭력 처벌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법 조항상 징역형도 적시돼 있지만 실제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양형위원회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몰카 범죄 법원 판결을 전수 분석해보니 징역형 실형 판결은 단 5%에 불과했습니다. 몰카 범죄를 저지른 사람 100명 가운데 95명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났거나 벌금 얼마 내고 처벌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몰카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처벌과 양형 세션 주제 발표를 맡은 백광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는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악성 종양이라며 항암제 차원에서 양형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미약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응보적 성격도 약하고 예방 효과도 떨어지니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범죄 발생 자체가 2018년 이후로 소위 우리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양형 기준 설정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 무엇이 있을까 보았을 때 과거의 행위에 대한 응보와 앞으로 일어날 행위에 대한 예방을 두루두루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세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과 양형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영미 변호사는 피해 회복 차원에서 양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처벌 경감을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요구하거나 공탁 시도로 가름하려는 경우도 양형 산정에 있어 가중처벌 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영미 변호사는 나아가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영상물에 대한 완전한 삭제가 이루어져야 완전한 피해 회복이 됐다는 전제하에 양형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들쑥날쑥한 양형 기준을 바로잡고 몰카 범죄를 저지를 엄두를 못 낼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초범이라고 봐주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봐주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정이 변하고 불법 촬영, 유포가 전체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이런 지능 범죄 행태에 대한 합당한 양형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6월 3일 오늘은 무주택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국회에선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토론회 어떤 토론회였나요? 네, 지난 1981년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9년에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을 한 뒤에요. 이후 30년간 이렇다 할 큰 변화가 없는 정체 상태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주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주거 안정성을 위한 법 개정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임대차 기간을 2년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설령 1년짜리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이제 세입자가 원하면 추가 1년, 총 2년까지 집주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거주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문제는 이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는 계속 전세나 월세로 살 수 있을지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얼마나 줘야 하는지 등을 이제 사실상 집주인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하느님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는 실제 평균 거주 기간으로 나타납니다. 거주 기간이 어떻게 돼 있나요? 네, 2018년 기준으로 네. 점유 형태별 평균 거주 기간을 보면요. 네. 자가는 10.7년인 반면 네. 보증금을 낀 월세는 3.4년, 네. 전세는 3.3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 10년 이상을 같은 집에 계속 사는데 반해서 네. 이제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3년마다 여기저기 집을 옮기고 다닌다는 얘긴데요. 네. 자의반 타의반 이사를 다녀야 하는 이른바 집 없는 서름을 톡톡히 당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실태는 잘 알겠는데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뭐 어떤 대안들이 제시됐나요? 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세입자 보호 대책은 네. 임대 기간 보장과 임대료 규제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임대 기간 보장과 관련해서는 네.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해서 네.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네. 이미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가 된 상태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2+2 법률안이라고 해서 네. 2년씩 2번 4년을 보장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 발의한 2+2+2 해서 총 네. 6년의 임대 기간을 보장하는 안이 또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3년씩을 고려해서 네.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1회에 한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의 행사에 총 6년을 보장하도록 하는 3+3 안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차임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법안들이 또 많이 있는데요. 네.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과 임대인의 사유재산권과의 균형, 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 지역별 요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대진 변호사의 말입니다. 네. 뭐 임대료 규제 관련해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임대료 규제 관련해서는 네. 계약 기간이 만료했을 때 임차인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돼서 행사할 경우 네. 기존 임대료의 5%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네. 형식적으로는 법률에 임대료 상한선을 적시하지 말고 네.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네. 각 나라의 사례를 참조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도입해서 법제화해야 한다는데 참가자들이 모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네. 뭐 집 가진 게 죄는 아니지만 세입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평평하게 만들어줄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린이집 평가와 관리 등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카드로 읽는 법조 김태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도란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육 환경이나 운영 관리, 안전 등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 75점 이상을 받을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몇 차례 변화를 거쳐 현재는 인증, 미인증만 공개하고 A, B, C, D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집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알 수 없고 미인증의 경우도 평가 신청을 했는데 불인증 판정을 받은 건지 아예 신청도 안 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개 방식도 문제지만 어린이집 평가가 의무가 아니라 어린이집의 신청에 따라 이뤄진다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등급이 잘 안 나올 것 같으면 아예 어린이집 평가 자체를 신청하지 않는 평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면엔 평가에서 안 좋은 등급이 나와 불인증을 받거나 아예 어린이집 평가 자체를 신청하지 않아도 보조금이나 지원금 삭감 등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38년간 단 한 번도 평가 인증 신청을 안 한 어린이집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다 신청만 하면 웬만하면 인증을 받는 평가 변별력 문제도 어린이집 평가 인증 제도의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됩니다. 변별력도 부족하고 그나마 평가를 해도 실효적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어린이집 평가 인증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지적과 비판을 수용해 정부는 지난달 29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의무평가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데 한 차례도 평가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어린이집 우선 평가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는 인증, 미인증이 아닌 A, B, C, D 4등급으로 나눠 임신육아 포털 사이트에 공표됩니다. 보내기 전까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어린이집 정보를 A에서 D까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안 좋은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들은 적극적인 컨설팅 등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평가 인증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 인증에 유의미한 지표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실효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도 문제에 관심이 많은 윤소아 정의당 의원의 말입니다. 평가 의무화와 함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또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 기준을 500세대 이상으로 명시하고 아동학대, 급식, 성학 차량 등 어린이집 관련 위법 행위를 신고 고발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등도 마련했습니다.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 이념입니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엄마 아빠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태현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속행 공판이 무산됐습니다.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임종원 전 차장 변호인은 지난달 31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합니다. 소송 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서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극히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해왔다는 게 재판부 기피 신청 사유입니다. 한마디로 현 재판부가 너무 편파적이어서 재판 못 받겠으니 재판부 바꿔달라는 요구입니다. 피고인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을 경우 법원은 진행하던 재판을 중단하고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합니다. 기피 신청 재판은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맡습니다.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재판부는 교체되고 이 경우 새 재판부가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재판이 한참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가 신청 사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피 신청을 기각할 경우엔 피고인은 항고와 재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판 지연은 불가피합니다. 다 떠나서 소송 지휘권 남용을 사유로 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 변호사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극히 희박하다입니다. 재판부가 나에 대해 편파적으로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 같으니 좀 바꿔줘라는 사유를 받아들여 재판부를 바꿔주면 좀 하다 또 바꿔달라 하고 좀 하다가 또 바꿔달라 할 텐데 법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냐는 게 변호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재판부는 아무 의견 표명도 못하는 등 재판 진행 자체가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임종원 전 차장이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럼에도 굳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관련해서 법원 안팎에선 임 전 차장이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구치소 바깥에서 뭔가를 도모해 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은 특히 임 전 차장이 석방 후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관계자들을 회유, 압박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자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왔습니다. 임 전 차장은 앞서 올해 1월에도 첫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당시 변호인단 11명이 전원 사임을 했고 이로 인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다 만다 하면서 재판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극히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해왔다는 임정원 전 차장의 말로 미루어 재판이 임 전 차장의 영 안 좋은 쪽으로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한참 후배 판사를 상대로 한 이번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임 전 차장에게 결과적으로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봉욱 대검차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차기 검찰총장 후보 8명에 대한 인사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외부 인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오늘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오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등 다음 달 12일까지 선박이나 섬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인보사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6월 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